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사실은 대면 교육이 시작될까 했는데 5월 10일까지 비대면 교육으로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11일 날 둘째 주 월요일이죠. 그때 이제 9차시 교육을 지금 계획으로는 여러분과 첫 대면 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대면 교육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실 그 8주 차에는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차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또 여러분 모시고 중간고사 볼 수도 없고 또 중간고사를 또 온라인상에 공지를 해서 답을 쓰라고 하는 것은 또 변별력이나 여러 공정성이나 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과제물을 제가 5월 4일까지 내주십사 하고 세 문항을 과제를 드렸죠. 그걸로 과제물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5월 4일은 어떻게 할 거냐? 5월 4일은 여러분 과제물 작성하는 날로 제가 특별히 3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차게 과제물을 좀 작성하시고, 또 과제물뿐만이 아니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스스로 갖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4일은 동영상 강의를 제가 올리지 않고 여러분 과제물을 작성하는 시간으로 드린다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을 제가 세 문항을 냈었는데 또 9차시 이후부터도 한 2번 정도 제가 과제물을 여러분한테 드려서 과제물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점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만약 혹시 여러분 중에 5월 4일 날 제 목소리를 또 듣고 싶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동영상 강의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견이 혹시 제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그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미리 올렸던 자료 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필요한 부분만 들으면 또 여러분들의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5월 4일은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하는 날이다 해서 전원 정성을 다한 과제물이 저한테 도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코로나가 참 세상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참 그 과거에 29년도에 대공황과 버금간다 그러는데 일부 경제학자들 얘기로는 대공황은 사실 그 코로나19에 비하면은 조족지혈이다, 이런 의견을 내세운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대공황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값이 폭락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제 세계대전이 14년도 발발해 가지고 18년에 끝났는데, 그리고 나서 각 국가들이 이제 막 제조 생산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군수 산업을 생산하던 기업들이 다 제조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생산 과잉이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소비를 받쳐줄 일반 국민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그걸 살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고는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신호가 어디서 오죠? 주식시장에 오지 않습니까? 주식이 디폴트가 되고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양산하고. 그래서 미국이 처음 결정한 게 이제 근본이제를
폐지했죠. 그러니까 금과 달러는 1대1이었는데 그게 필요 없다. 우리 연방중앙은행에서 결정한 대로 발행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따라하고 파운드가.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근본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하나도 없죠. 다 이제 찍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 하나 가지고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도 망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미국이 망하면 우주가, 전 세계가 망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아직도 미국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보다도 더 무서운 게 신뢰입니다. 신뢰. 그 다음에 파워입니다.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스스로 조종할 수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데 내가 손을 펴느냐 오므느냐 하는 건 내 결정 아닙니까? 우리가 엿장수 가위 몇 번 하죠? 그 엿장수 마음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대공황은 어떻게 했냐면 루즈벨트가 나서 가지고 그런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달러를 무기한화 발행하고 또 이제 공공사업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업이 도산하면서 서서히 경쟁력 기업만 남게 되고 그렇게 전국에는 그게 다짐돌이 돼가지고 다짐돌이 돼서 또 이제 새로운 성장을 구가해서 성장하니까 또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뭔가 과잉되면 폭발하는 거죠. 그 폭발의 요소가 이제 전쟁으로 그것을 표출해가지고 일거에 그냥 문제를 다 해소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공황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디딤돌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고 또 앞으로 대책도 어느 정도 분명히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책 기반자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함께 나서서 한 방향으로 가니까 잘 극복을 했죠. 근데 코로나19는 이제 전혀 그것과 달라요,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전쟁은 손해보는 나라도 있지만 한 국가를 손해보면서 다른 국가가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이 우리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최고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최대의 이익을 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언제라도 우리 한국이 뭔가 전쟁이나 이런 뭔가 위급 상황에 닥쳐가지고 폭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대체하니까요. 왜? 저희하고는 모든 게 이제 대체제 개념으로 사업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두는 부릅떠야 돼요. 근데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이익 보는 데가 있지만 이 코로나는 이익 보는 데가 없어요.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게. 이 바이러스가, 나는 이제 쉬고 이제 잠잘래, 죽을래 하는 게 아니고, 잠잠했다가 또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종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면 이제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가능해요. 독감처럼. 독감 사상까지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감 유형을 다 판단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독감들이 나오겠다 하면 그걸 관련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우리는 안 나왔다는 거죠. 아직. 그 다음에 의학계에서는 적어도 2년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2년 동안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이거 하나입니까 또? 언제 또 이런 바이러스가 또 터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불안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인류가 종말이 온다 하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일정 부분, 가능성 있는 가설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사실. 그러나 이제 위대한 우리 인류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문제지 해결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시사해 볼 만한 게 사실은 부자도 바이러스에 걸리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너무 빈부 간의 격차가 크다. 국가 간의 격차도 너무 크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1% 부자가 50%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미국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인류가 나만 아닌 너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다 하는 것을 정말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자선하고 뭔가 용기도 불어넣어주고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인류애로서 발현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게 이제 종교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또 할 것으로 믿고요.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요. 의료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 물론 정부 지도자의 현명한 대처 그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타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이 그 바이러스를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내려가지고 봉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스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같이 다 안 걸리지 않고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한다는 것. 이런 우리 인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성이 우리 한국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 세계 매체들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한국을 향해서 엄지척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 무슨 뭐 노벨상 몇 개하고도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국가적 위상이 제고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한국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시카고에 제 어른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 뭡니까 방송에서 재난방송 거기에서 정 여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수수하게 해가지고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심각하게, 어떤 때는 또 위안을 주면서 아주 정말 가식 없이 진솔하게 하죠. 근데 이분이 바로 미국의 스타가 된 거예요, 스타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심성이나 우리 한국 사람 심성이나 다 똑같다 이거죠,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번 기회에 정말 아름다운 나라, 미래가 정말 보이는 나라, 그 다음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어떤 그 진영 간 논리로 그냥 싸우고 하는 거 없이 정말 화합해서 아름답게 한번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리빌드 해보는 거, 그런 기회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한 몇 가지가 지금 제 머리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인구 유동이 말이죠, 이렇게 원 월드가 된지 몰랐어요. 아니, 그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그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 세계로 퍼져버렸지 않습니까? 퍼졌다는 의미는 그걸 거쳐간 사람들이 다, 그 지역에 갔던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지금 퍼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만 그렇겠어요. 유럽이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아시아가 그렇죠. 아프리카가 그렇죠. 남미가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는 원 월드가 됐다. 국가적인 장벽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실체적인 국가 장벽은 있지만 유동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 간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노 비자로 거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도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내는 데 있어서는 한 국가에 국한시켜가지고는 안 되고 전 세계적인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마케팅 차원에서 연구가 집중돼야 되겠다, 확대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산업계 측면에서도 보면은요, 생산 사슬이 체인이 프로덕트 체인이죠. 체인이 정말 한 나라에서 다 일관되게
그 원재료에서 부품에서 완성품까지 만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삼성이나 LG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 인도나 이런 데 베트남 같은 데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같은 데 강제로 셧다운 됐잖아요. 왜? 코로나19 사태 예방을 위해서 강제로 문을 못 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못하고 그 손실은 기업이 또 오롯이 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경제는 이미 국경을 초월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느낀 게 그렇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우리 정부하고 우리 국민하고 우리 기업하고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적어도 한 30% 이상은 항상 리저브 되는 여기서 자체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만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겠다. 뭐 30%라는 건 제가 그냥 상식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량난이.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는 쌀만 자급이 되지만 밀이나 이런 건 거의 콩 같은 건 0.56%, 1%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제 국가적 대사력을 어떻게 풀거냐 할 때 싸우지 말고 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못 짓니까? 외국과의 경쟁에서 너무 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몇 프로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 시스템을 개선도 하고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근데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은 항상 수요보다는 공급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멜더스가 인구론에서 무슨 뭐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뭐 산술급수적으로 하는데 그건 이제 이 과학의 진보를 간과한 거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더 뛰어난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식량 문제가 궁극적으로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 먹거리에 있어서는 몇 프로 정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동이 이제는 국경을 초월했다.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빈부격차가 계층 간 격차가 너무 심화됐다. 국가 간 격차가 심하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냥 깨부수고 그러거든요. 근데 국가 내 빈부 간 격차는 뭐예요? 이게 혁명인데 이제 혁명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 왜? 모든 게 온라인에 다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해요. 이걸 했을 때 더 마이너스 다는 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혁명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나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을 유도해야죠. 그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한 사람이 미국의 역사 철학자죠. 미래학자죠.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은 정말 예측이 대단해요. 그 노동의 종말을 썼을 때 이런 사항을 전혀 예측하지 않았는데 제레미 리프킨은 그런 거예요. 노동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반추하는 겁니다. 과거의 농경사회가 진행됐을 때는 농사지을 수 있는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자리를 찾으면 됐다. 근데 농경 기술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점점 일자리가 없어진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도시 서민으로 이제 진출한다. 뭐 어떻게 먹고 사냐? 굶주려 죽지. 근데 다행히 산업화가 돼가지고 제조 공장들이 나타나서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 맞죠? 근데 이제 그런 제조 공장들이 하나둘 없어지거나 빼앗기거나 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고 있다. 왜? 자동화 때문에. 기계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공단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공단 부근에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불과 몇 명이서 다 커버합니다. 그게 다. 자동화가 다 돼 있고요. 기계화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CNC 뭐 선반이 뭐니 해가지고 다 자동화 돼가지고 프로그램만 하고 그 관리만 하는 걸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이 생기잖아요. 로봇이 이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람이 그걸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레미 리프크는 이제 도시 서민들이 더 이상 어디로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직업 이전을 할 곳이 없다. 맞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레미 리프킨이 걱정한 건 그랬을 때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 먹고 살기 어려운데 차라리 폭동이라도 해가지고 뭘 탈취하거나 하자. 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레미 리프킨이 이런 기업, 이런 산업의 발전 속도 내지는 발전 과정은 제어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왜 제어할 수 없어?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도 경쟁해야지. 뭐 자선단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은 하루에 수백 개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쟁 속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기부 문화가 확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돈 가지고 가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한테 돈 물려줘가지고 잘된 가정 얼마나 봤습니까? 왜? 그건 이미 입증이 됐어요. 내 땀을 흘려서 만들지 않는 돈의 가치는 아무리 그 부피가 크다 할지라도 가치로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스톱? 저 같은 게 죄송합니다. 고스톱 쳤는데 고스톱에 돈 따면요. 제 주머니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기분 좋게 한 잔 뭐뭐 하게 되면 전국에는 마이너스예요. 도박? 마찬가지죠. 공짜로 얻는 돈은 그냥 헤프게 써버리는 거고 내 의식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땀을 흘려서 번 돈은 정말 1,000원을 쓰더라도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부에는. 그래서 부의 세습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라, 기부를. 그래서 돈이 선순환 돌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정말 노동 일자리를 잃고 하는 사람들 가장 선순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민간이 1차는 만들어라. 그 다음 2차는 뭐냐? 정부가 사회 간접 시설을 투자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공원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그 다음 노인 복지시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기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거의 무료로 만들어줘라. 그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게 해라.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 그러려면 이제 기업이 커야죠, 기업이. 전국에는 기업. 부가가치는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기업 말고는 없어요. 정부? 세금 가지고 쓰는 거예요. 모든 건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업 우선주의로 해서 그 기업가들이 양심을 가지고 돈을 벌면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정부와 민간이 쌍두마차가 돼서 할 때 노동의 종말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고 인류의 행복이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토피아, 절망 속으로 빠지게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미래학자들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각성하고 반성하고 또 앞으로를 위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으로 삶은 이제 여러분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지금 이 DNA 구조에 있어서 엄청나게 축적된 이 자산들이 지금 이제 내부에서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이러스하고. 이 바이러스는 천만 년, 억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하고 같이 왔었어요, 사실은. 예. 수없이 우리는 싸워서 극복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 DNA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 근데 좋은 세상을 나만의 세상이 아닌 함께하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게 바로 행복의 귀결이고 행복의 어떤 요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공감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강의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교육 과정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신문을 쭉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지금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직전인 것 같아요. 그 석유 부국이 석유 값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텍사스 선물 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너스 37불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석유는 계속 뿜어져 오는데 저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어디 버릴 수도 없잖아요, 이게. 버리면 공해고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져가라. 내가 돈 줄게. 그런 거. 그러니까 돈 주고 치워달라 이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만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석유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산업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가장 기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산업시설 내지는 소비가 주니까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줄어버리면 제조시설 내지는 모든 산업 기반 시설이 그만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석유는 어때요? 국가적으로 막 오페크에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막 생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잉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줄일 수가 없어요. 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요. 사실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적게 생산하면서 그걸 조율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기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게임 이론이 적용이 되는 거죠. 게임 이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심각한 게 셰일 가스라고 있잖아요. 모래층에서. 그러니까 지금 수압공법인 것 같은데 직선으로 파가지고 옆으로 이제 수평으로 가는 걸 하는데 그 기술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기술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해서 이제 셰일 가스 모래층에서 진흙층에서 이제 석유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게 적어도 한 30불 정도의 BEP 원가가 드나 봐요. 그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제 도산하죠. 거기다 관리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오버헤드까지 포함하면은 적어도 한 4, 50불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미국도 그런 업체들이 엄청 많은데 이제 도산에 직면하잖아요. 어렵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사실 좀 좋아하는 회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영국의 버진 그룹이라고 있어요. 버진이란 게 처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뭔가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버진 그룹인데 거기에 이제 회장이 브랜슨이라는 회장이 아주 괴짜예요. 그냥 이분은 선천성 난독증 환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러니까 15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음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반사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뭐 항공사, 뭐 우주산업, 그다음에 크루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전 세계 한 200위 정도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기를 했는데 만약 내가 지면은 항공기 앞에서 여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겠는데 그것을 또 실행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괴짜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제 섬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버진이 지금 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지금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해가지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항공사가 몇 개 있는데 퀀타스 항공이라고 그게 이제 최고 커요. 그 다음에 이제 버진 오스트리아인데 한 30% 되는데 그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영국도 저 이 항공사 버진 어틀랜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돈을 좀 지원해 달라고 영국 정부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에서 no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세금을 안 내려고 이제 세금 없는 나라에다가 이제 회사 본사를 옮겨가지고 약 10몇 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국가에. 그러니까 괘씸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거기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기는 섬 사가지고 호화 생활하고 뭐하고 하면서 돈 지원하지 마. 그럼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대한 기업도 코로나19 사태를 피하지 못하고 망해요. 지금 항공사가 심각해요, 지금. 지금 항공사가 다 돈을 빌린 거거든요. 한 60, 70%는. 내 비행기도 있지만. 빌리는데 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놔둬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비행기가 좀 큽니까? 그것을 보관하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띄우려면 유지하는데 계속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공사가 심각해요. 우리 한국도 심각해요. 여행사 심각해요. 지금. 거의 부도 직전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기결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유일한 해법은 한 가지 목표로 정말 단일 대우로서 똘똘 뭉쳐가지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 이게 가장 피해보는 층은 또 하층, 지금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하층이란 용어가 맞지 않고요. 재정적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오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왜? 여러분도 이제 지성인이고 미래에 이제 이 나라의 기둥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충분한 의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여러분 코딩이라고 아시죠? 코딩. 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옛날 우리한테 무슨 뭐 도슨이 뭐니 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 굉장히 어렵고 뭐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닌가 봐요. 코딩이 하면은 코딩 언어를 배우면 아주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 봐요. 그게 미국은 아주 정말 지금 최고의 필수 지금 학문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모르면 이제 미래가 없다 이럴 정도로 지금 코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이제 코딩을 좀 한번 해보세요. 배워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그 뭐랄까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될 거다. 그렇다고 이제 코딩도 이제 어떤 그 만지고 이 프로그래밍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재주가 있어야 돼요. 소질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제 머리보다 요즘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제일 유능한 의사가 누군 줄 아세요? 로봇이에요, 로봇. 그 다음에 유능한 치과 의사가 누군지 아세요? 손재주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유능한 치과 의사인 거예요. 그건 머리하고 달라요, 머리하고. 근데 거기에 소질이 있어야 돼요, 소질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소질이 있는 분 중에는 코딩을 한번 해가지고, 그와 관련 지금 막 부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이. 지금 뭐 분당 같은데 그런 데가 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전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좋아하는 것에 대한 동기도 여러분들이 실현시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운용을 못하면 사실은 안 돼요.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을 하든 직장 뭘 하든 컴퓨터로 뭔가 단순화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필요하면 컴퓨터 자격증 많이 따세요. 저도 요즘 파워포인트 하는데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워낙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파워포인트.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하는데
파워포인트 못 오면 안 되잖아요. 워드야 기본이고.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뭘 많이 쓰냐면 엑셀을 많이 써요. 엑셀이 계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엑셀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회계학이라든가 원가, 격리 이런 데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요. 다 엑셀로 다 합니다. 참 아주 이 사람이 몇 사람이 10사람이 하루 저녁 내에 할 것을 불과 1시간 정도면 다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저 컴퓨터라고 하는 건 저장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는 보유가 망각으로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는 내가 없애지 않으면 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 축적이 돼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프로그램만 딱 넣으면 바로 자료가 소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는요, 내 밥 먹는 수저나 젓가락이라 생각하고 잘 다뤄야 돼요. 제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 다루세요. 그 다음에 저는 떠오르는 코딩 관련 건도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어느 젊은 친구가 정육각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이게 돼지고기 파는 회사입니다. 이게 닭고기 파는 회사고. 근데 돼지고기, 닭고기는 정육점에서 팔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저씨들이 하고.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의 젊은 친구들이 이걸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 과학영재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아마 서대문 쪽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거기를 나왔어요. 거기는 아주 영재들만 뽑는 데거든요. 천재, 영재. 그래가지고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천재 코스를 다 밟은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국가 장학금으로 가는 게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한다고 돼지고기 가게 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가 다 냉장실에 들어가 있고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목살이 맛있는데 삼겹살만 국민들이 찾고 그건 다 보니까 이제 길이 지나서 냉동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매 단계 경로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이 몇 가지 문제를 탁 인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이 단계를 낮추고 그래가지고 4일 이전에 돼지고기는 다 파는 걸로 그 다음에 닭고기는 하루 내에 다 파는 걸로 안 그러면 폐기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치밀하게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물류 관리를 하고 하는 거기에는 이제 제품 관리, 상품 관리도 하죠. 돼지 어떻게 뭘 먹이고 어떻게 키우고 하는 거 다 하죠. 그것도 다 모든 게 다 컴퓨터를 통해서 다 관리되고 그러다 보니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배송을 하고 하는데 그걸 맛본 소비자들이 아주 호응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목살이 소고기처럼 부드럽다는 거예요. 4일 이내 된 돼지고기 가지고 제대로 전달돼 가지고 먹으면 목살처럼 맛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려 250억의 매출을 올렸다는데 더 무서운 건 이 친구가 돼지고기는 하나의 샘플이었고 여러 가지 식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확장을 해서 키우겠다는 건데 나는 이걸 보고 미래에 식품 산업을 선도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공부란 게 뭐죠?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얘기해 공부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과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안 가도 아이비리그에 안 가도 내가 이런 직업을 가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내 만족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고 나로 인해서 기쁨이 커진다 사회가. 그럼 그게 내 존재감이 나타나는 거고 내가 사회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이는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죠? 분명히 있어요. 어느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한 가지 잘한 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한번 파보세요. 그러면 이 젊은이 같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전번 주에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 사람 관리했는데, 그건 이제 이 서비스 마케팅에 있어서 사람이고, 내부 관계, 외부 관계. 그래서 이제 고객을 이제 하는 데서 기업 측면에서 보는 마케팅 차원에서의 어떤 사람 관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을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타겟을 잡아보고 거기에 포지셔닝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좋아해서 성공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동에 있는 돈가스집 사장도 물론 부모님의 대를 이었지만 미국의 유명 대학 나와가지고 MBA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그걸 해요. 하는데 그대로 답습한 게 아니고 자기의 지식과 이런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성공한 거예요. 성공에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걸 성취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서 그 성취를 통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의 만족을 극대화시켜 주는 거. 그게 이제 목적이겠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비스 마케팅 믹스의 서비스 물리적 증거 관리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제가 생각한 바를 여러분 같이 한번 공감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뭔가 내면적인 어떤 인지적 요소를 동원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이것을 그러한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물리적 증거 관리인데 그 전에 우리 배웠던 것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 주자수의 이제 사람 관리,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중요한 게 내부 마케팅, 외부 마케팅. 그 다음에 기업은 트라이앵글로 해서 기업과 고객과 직원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서비스가 소비자로부터의 신망을 받고 기업의 수익은 키워준다.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 중요하고 외부 마케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외부의 고객이 내부의 직원처럼 그렇게 뭐랄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고객이 항상 함께 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고객이 원하는 니즈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이제 사람 관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관리,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프로세스 관리도 프로세스 시작과 서비스는 프로세스예요. 과정이에요, 이게. 네. 이게 제조업을 한 사람들은 물건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한마디로 거래 마케팅 위주가 되죠. 고객한테 넘겨주는 그런 개념인데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고객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 상에 있어서 고객을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고객이 바로 직원인 것처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기획을 할 때는 기업의 이익을 위한 기획이나 프로세스 개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바로 프로세스가 완성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러면 상품은 뭐 중요한 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분석과 포지셔닝에 대해서 얘기했죠. 시장 상황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피지기 아닙니까? 시장을 알아야 내가 뭘 접근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STP 분석을 해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포지셔닝을 마케팅 7믹스를 통해서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만족하게 살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서비스의 의의라든가 뭐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 마케팅과 친구가 된다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서비스 마케팅을 쫙 배우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뿌리예요, 뿌리. 뿌리에서 이제 나무가 이제 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마케팅 믹스 7믹스가 정하면 이제 거의 8분 응수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형성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지는 다 이미 여러분들이 같이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면서 가지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가지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별로 중요치 않고 하는 걸 가지치기 해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나무가 추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비스 마케팅의 추리가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기억 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상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범주화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키마 속에 이제 서비스 마케팅이 뭐다 하는 게 여러 노드가 링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래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차수마다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반복한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제 저장이 잘 되고 인출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리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각이 돼서 사라집니다. 왜? 새로운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고리타분하게 옛날 것만 기억한다면 이 머리가 한계가 돼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방어적 기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좋은 정보인데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퇴보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망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우리가 인출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한 학기를 여러분들이 마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경영학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서 나무가 하나 우뚝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들은 한 5과목 정도씩, 6과목 정도씩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과목에 대한 나무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이제 나무가 숲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숲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장되면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쓰든 아니면 시험을 보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가능하면 적어도 나무 하나 정도는 확실히 세워놔야 뿌리 깊은 남관 바람에 아니 멸세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기억 속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비스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아무튼 이제 중간쯤 지금 왔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복습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서 꼭 필요한 지식으로 축적하기를 바랍니다.